다음은 챕터 3입니다. 예, 통사론 보실 텐데요. 자, 통사론은 이제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 예,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고각입니다. 자, 문장과 문장 성분 하기 전에 문법 단위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어절입니다. 어절은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합니다.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할 경우 이를 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한다. 이러면 이 문장의 어절은 3개입니다. 그리고 한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한다가 서술어. 그 다음에 한다의 주체가 학생이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한다의 대상은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저 성실한 학생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된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절은 몇 개입니까? 어절은 저까지 떼야죠. 저 성실한 학생입니다. 따라서 어절은 3개입니다. 저 성실한 학생, 저 성실한 학생. 그런데 이 3개의 어절이 한다에 대한 뭐가 되고 있죠? 하는 건 누구죠? 하는 건 저 성실한 학생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다의 주체가 저 성실한 학생이므로 이것 전체가 주어가 됩니다. 이렇게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성분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성분을 이루면 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입니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의미 단위를 말합니다. 근데 큰 문장의 일부를 이룹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예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철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문장 성분 따져보겠습니다. 기다린다가 서술어죠. 기다린다 주체가 누구죠? 나죠. 그럼 주어죠. 그 다음 기다린다의 대상이 뭐죠? 철수가 돌아오기를이죠. 그럼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목적어 속에 다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2개 이상의 어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어절을 분석해 보니까 철수가가 주어, 돌아오다가 서술어. 하나의 문장 성분 목적어인데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장 속에 주어, 서술어를 이루는 구성을 절이라고 합니다. 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갖추고 의미상 완결된 내용을 말합니다. 나는 그가 모범생임을 안다. 이건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안다 서술어. 나는 주어. 그 다음 안다의 대상이 뭐죠? 그가 모범생임을이 되겠죠. 이렇게 서술의 대상이 되는 성분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럼 그가 모범생임은 목적어인데 다시 자 모범생이다. 모범생이에요. 서술어. 누가? 그가. 그렇다고 한다면 주어 서술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절이 되는 구조죠. 이상 알고가기 즉 국어의 문법 단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을 말합니다. 주어,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말합니다. 주로 주격조사, 이나 가가 붙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서술의 대상이 되는 성분을 말합니다.
주로 목적격 조사인 을과 르이 붙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보어입니다.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뜻이 완전치 못한 문장에서 뜻을 완전하게 보충해주는 말을 말합니다. 주로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이나 가를 취하여 나타납니다. 철수가 어른이 되다 에서처럼 이때 철수가는 주어가 되는 거고 되다는 서술어가 됩니다만 이 되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어른 그리고 그 이가 붙은 말 이런 말을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합니다.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면서 이나 가가 붙은 말을 보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서술어 즉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서술 즉 풀이해주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체언에 이다가 붙어도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찾을 때는 용언을 찾거나 체언에 이다가 붙은 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상 이 네 가지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 네 가지 성분만을 우리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주성분 또는 필수 성분이라고 이릅니다. 그 다음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말을 관형어라고 하고 용언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말을 부사어라고 하는데요. 이 관형어와 부사어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은 안 되고 주로 체언과 용언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부속적 기능을 하므로 부속성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독립어입니다. 다른 문장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성분을 말하는데 독립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성분은 여기서 여러분 주성분은 필수적 성분입니다. 따라서 주성분이 생략되면 그거는 비문이 됩니다. 비문, 즉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주성분은 생략될 수 없으므로 주성분이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한글을 만드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보겠습니다. 감사해야 한다 서술어죠.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서술어가 또 있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서술어죠. 그런데 자, 만드셨다. 뭘 만들었죠? 만들었다의 대상, 목적어죠. 하지만 만들었다에 대한 주체가 우리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에 대한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만든 주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만들다에 대한 주체가 생략된 잘못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세종대왕이 이런 주어가 들어가 있어야만 이 문장은 바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춤과 노래를 불렀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불렀다 서술어 누가? 우리가 불렀죠. 불렀다의 대상 노래죠 여러분.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자 춤도 뭐가 되죠?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대상이니까. 그런데 춤을 부를 수는 없겠죠. 노래를 부르는 건 맞지만 춤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즉 이 경우 춤을 서술해주는 뭐가 없습니까? 서술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야만 성분 간 연결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필수성분은 생략될 수 없습니다. 자, 필수성분이 생략되면 잘못된 문장이 된다. 이상 문장 성분과 그 문장 성분의 기능이었습니다.
다음 서술어의 자릿수입니다. 서술어는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릅니다.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가 해당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국어는 주어 중심 언어가 아니라 서술어 중심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어가 나랑 함께할 성분들 내 뒤에 줄 서, 이건 주어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 국어는 주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국어는 서술어 중심입니다. 따라서 서술어가 나와 함께할 성분들 내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술어 앞에 온 성분을 뭐라 그래?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날다, 날다가 서술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나비가 날다처럼 앞에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날다를 뭐라 그래? 이 날다라는 서술은 앞에 주어만 있으면 되니까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는다, 먹는다라는 서술은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나비가 물을 먹는다. 즉 먹는다 앞에는 주어 외에 목적어라는 두 가지 성분이 함께 와야 돼. 그래서 먹는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즉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문장 성분의 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옷이 예쁘다처럼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아니면 서술어가 자동사인 경우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주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주어 목적어 또는 보어, 주어 보어 또는 주어 부사어가 필요한 구성입니다. 같다, 같다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 외에 반드시 무엇과 같은지, 즉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꼭 필요합니다. 같다, 닮다, 그죠? 예, 또 뭐 다르다 이런 말들. 같다, 다르다, 닮다 모두 앞에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부사어까지 두 가지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되다. 되다는 앞에 주어 외에 무엇이 됐는지, 즉 된 것을 보충해주는 보어가 반드시 와야 되므로 이 되다도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그 다음 타동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비가 물을 먹는다처럼 먹는다는 타동사죠. 이렇게 타동사가 서술어인 경우에는 주어 외에도 목적어까지 필요하니까 역시 타동사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주어 목적어는 어떤 서술어? 타동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 주어 보어입니다. 어떤 서술어? 되다 아니다는 주어 외에 보어까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 세 번째, 주어 부사어. 즉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 그러니까 부속 성분이 맞습니다만 일부 부사어는 문장에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필수적 부사어는 언제 나타난다? 같다, 닮다 또는 다르다처럼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의 경우, 또는 만나다, 뭐 함께하다, 이렇게 상대방이 필요한 서술어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수적 부사어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철수가 밥을 빨리 먹는다. 그러면은 이 먹는다는 몇 자리 서술일까요? 앞에 철수가 밥을은 꼭 필요한 거지만 이 빨리라는 성분은 이건 부사어거든요. 여러분, 일반 부사어는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라 무슨 성분이지? 부속 성분이에요. 즉 뒤엔말을 꾸며주기에 필요한 부속 성분이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빨리는 없어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몇 자리 서술어다? 빨리가 앞에 있지만 빨리는 서술의 자릿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서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어는 일반적으로는 부속성문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철수가 잘생겼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철수가 주어, 생겼다 서술어, 잘은 뒤에 있는 생겼다를 꾸며주니까 부사어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 경우 잘이란 말이 없다고 합시다, 여러분. 철수가 생겼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 생겼다는 주어 외에 부사어까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 이 잘은 이때는 부속성분으로서의 부사어가 아니라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이상, 자, 두 자리 서술어였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주어, 목적어 외에 역시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인 필수 부사어까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가 있는데요. 주었다가 대표적입니다. 주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도 필요하지만, 즉 상대방 누구에게 주었는지가 빠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주었다는 필수적 부사어까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다음 세 자리 서술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성문이 필요한 서술어들인데요. 나누다 해볼까요, 여러분? 나누다, 누가 무엇으로 나누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 자리 서술어. 주다는 아까 했고요. 여기다 누가 무엇으로 여기다가 되겠죠? 바치다 똑같이 누가 무엇으로 바치다. 삶다 누가 무엇으로 삶다. 채우다 누가 역시 무엇으로 채우다가 되겠습니다. 드리다 누가 누구에게 드리다가 되겠습니다. 가르치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다. 얹다 누가 어디에 얹다가 되겠죠. 넣다 누가 어디에 넣다가 됩니다. 모두 주어 목적어 외에 으로, 무엇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그 다음 무엇에와 같은 필수 부사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문장의 짜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은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문장을 홑 문장이라고 하고요. 주어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오는 문장을 겹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은 홑 문장과 겹 문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의 짜임을 구별하는 건 서술어의 개수를 따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서술어인지 아시면 되겠죠.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체언에 이다가 붙은 말이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말들이 한 번 들어가 있으면 홑 문장, 이들 말들이 두 번 이상 들어가 있으면 겹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요, 이번에는 겹 문장의 종류입니다.
겹문장, 즉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겹문장은 아는 문장이 있고요.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문장은 이런 겁니다. 커다란 주어 서술어 속에 작은 주어 서술어가 안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아는 문장으로서의 겹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어진 문장으로서의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 그리고 다시 주어 서술어가 나란히 오는 구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아는 문장으로서의 겹문장은 아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아는 문장이 여기 그죠? 예,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걸 작은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안긴 문장이라고 해요. 이 안긴 문장을 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걸 자, 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의 이름을 절의 성격에 따라서 절이 명사의 구실을 하면 명사절을 하는 문장, 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면 관형절을 하는 문장, 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면 부사절을 하는 문장, 절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면 서술절을 하는 문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이 인용문이면 인용절을 하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구별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절의 이름은 어미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미 또는 조사. 어미가 명사형 어미, 미음, 기가 붙으면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에 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주어 서술어 말고 안에 있는 주어 서술어, 즉 안에 있는 서술어 속에 명사형 어미, 미음, 기가 붙으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돼요.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서술어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 는, 리을이 붙으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안에 있는 서술어에 부사형 어미, 이, 개, 이나 개나 도록이 붙으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돼요. 세 번째, 이중주어 문장. 주어가 2개 오는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우리 한국어의 특징에서 이 이중주어 문장은요 서술절입니다. 그 다음 인용절은요 조사라고나 고가 붙으면 인용절을 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주어, 작은 주어 서술어, 그리고 서술어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작은 주어 서술을 뭐라고 한다고? 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 절의 이름은 서술어에 작은 서술어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작은 서술어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작은 서술어에 자 예를 들면 보세요. 공부하기. 그럼 공부하기, 공부하다에 뭐가 붙었어요? 기가 붙었죠, 이렇게. 그럼 기가 붙으면 기는 뭐다?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그럼 하다에 뭐가 붙었죠? 는이 붙었죠. 는은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관형절. 공부하게. 공부하게에 붙어서 개가 붙었죠? 개는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공부하라고. 라고가 붙었죠,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인용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서술어에 무엇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그 절의 이름이 결정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큰 서술어를 보지 마시고 안에 있는 작은 서술어에 무엇이 붙었는지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게 아는 문장 그리고 절을 구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은요. 결합 방식에 따라서 양쪽 관계가 대등하면 대등절,
한쪽이 다른 한쪽에 포함되면 종속절이죠. 그럼 대등한 건 뭐다? 대등한 건 상반되거나 나열 관계이거나 아니면 선택 관계입니다. 상반, 나열, 선택 관계로 짜여져 있으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런데 상반, 나열, 선택이 아니라 조건, 배경, 이유, 양보, 전제 등의 의미 관계로 짜여져 있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상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구별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교재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겹문장 중에서 이어진 방식으로 겹문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어진 방식은 커다란 주어 서술어 다시 커다란 주어 서술어가 연결된 것을 말하는데, 그럼 이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등적 연결어미는 나열, 고, 며, 대조, 나, 지만, 선택, 든지, 거나 등이 해당되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낮에는 밥을 먹고 밤에는 떡을 먹는다. 여기서 낮에는 밥을 먹다에 고가 붙었죠. 그렇죠? 이때 고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대등하게, 즉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밥을 목적어 먹다 서술어, 그 다음에 떡을 목적어 먹다 서술어, 즉 목적어 서술어가 나란히 두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나는 빵을 좋아하지만 동생은 떡을 좋아한다. 이때는 만이 붙었죠. 지만이 붙었죠. 여러분 지만은 상반관계에 쓰여지는 대등적 연결어입니다. 나는 주어 좋아하지만 서술어, 동생은 주어 좋아한다 서술어.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나란히 왔으니까 무슨 관계? 역시 대등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대등적 관계로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결정하자. 바다로 가다 서술어, 산으로 가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반복돼서 나란히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인데, 왜 대등적이냐? 선택의 의미 관계거든요. 이렇게 나열, 상반, 선택의 의미 관계로 짜여져 있으면 대등적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종속적 관계를 말합니다. 종속적 관계는 종속적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문장 관계를 말하는데, 이때 연결어미는 이유를 나타내는 어서 또는 아서, 무로, 니까, 조건의 면, 거든, 의도의 려고 등의 연결어미가 사용됩니다. 보겠습니다.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보세요. 서술어 행복하다 서술어. 그 다음에 앞에 행복한 건 누구겠죠? 나는이겠죠? 나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근데 자, 너를 만나서 서술어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만나서 나는 행복하다. 즉 주어 서술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가 이유죠. 그렇죠? 너를 만나서 행복한 거니까 이유 관계로 짝 지어지면 종속적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고모가 오시거든 공손하게 인사해라 서술어. 그 다음에 오시거든 서술어. 누가? 고모가 오시거든.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뭐뭐 하거든, 즉 조건 관계로 맺어졌으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침 회의에 가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들었다 서술어. 그 다음 가려고 서술어. 자, 근데 가다 옆에 뭐가 붙었죠? 려고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의도 관계로 짝지어지면 종속적 관계로 맺어진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상 이어진 문장의 종류와 그 문장의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아는 문장의 구별법입니다. 아는 문장은 바깥에 있는 서술어 말고 안에 있는 서술어에 어떤 것이 붙었는지에 따라서 그 아는 문장, 즉 절의 이름이 결정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의 말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바깥의 서술을 찾아볼게요. 밝혀졌다가 바깥에 있는 서술어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안에 또 서술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다. 거짓이다에 뭐가 들어갔죠, 여러분? 거짓이다에 미음이 들어갔죠, 이렇게. 안에 있는 서술어에 미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서술어에 미음 붙었으니까 명사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서술절은 이중주어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코끼리는 주어, 코가 주어, 길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의 구성이면 모두 서술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길다 서술어, 코가 길다. 그죠? 근데 자, 코끼리는 주어. 그럼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전체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서술어 속에 다시 주어 서술어가 들어있으니까 절이 되는 겁니다. 서술절입니다. 그 다음 이제 관형절은 안에 있는 서술어 속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보세요. 빵이다. 바깥에 있는 서술어죠. 그 다음 먹다. 이 먹다가 안에 있는 서술어죠. 근데 먹다에 뭐가 붙었죠?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었습니다. 니은, 는, 리을, 던이 붙으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 또는 부사형성 전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집니다. 역시 안에 있는 서술어에 부사형 어미가 붙습니다. 보세요. 들어온다 서술어죠? 이건 바깥에 있는 서술어입니다. 근데 안에 있는 서술어 없다. 없다에 뭐가 붙었죠, 여러분? 이가 붙었습니다. 없다에 이라고 하는 부사형성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부사형 어미 또는 부사형성 전미사 이, 개, 도록이 붙어서 이루어지면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용절입니다. 인용절은 안에 있는 서술어에 인용격 조사가 붙으면 됩니다. 말했다는 바깥에 있는 서술어죠? 그러니까 서술어. 근데 안에 또 서술어가 또 있습니다. 좋아한다. 좋아한다에 뭐 붙었죠? 고는 인용격 조사입니다. 그럼 인용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관형절은요. 생략된 성분이 없는 관형절인 관계 관형절과 생략된 성분이 있는 관형절인 관계 관형절과 생략된 성분이 없는 관형절인 동격 관형절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관계 관형절은 생략된 성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팔리는 물건은 모두 질이 좋다. 보세요. 여기서 팔리다에 뭐가 붙었죠? 팔리다에 는이 붙었습니다. 안에 있는 서술에 는이 붙으면 이거는 관형절입니다. 그런데요. 팔리는 건 뭐가 팔리는 거죠? 팔리는 건 뭐가 팔려요? 물건이 팔리는 거죠. 따라서 앞에 물건이란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략된 성분이 있으면 관계 관형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결코 실패했다는 사실을 나만 안다. 여기 안다는 바깥에 있는 서술어, 실패했다는 안에 있는 서술어죠. 그 안에 있는 서술어에 는이 붙었죠? 관형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했다. 그 사람이 결국 실패했다. 여기는 생략된 성분이 없죠. 생략된 성분이 없으면 그건 관계 관형절이 아니라 동격 관형절이고, 생략된 성분이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팔린다. 뭐가 팔리는 거죠? 물건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팔리다 앞에는 물건이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관형절. 이상 생략된 성분의 여부에 따라서 생략된 성분이 없으면 동격 관형절이 되고 생략된 성분이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번에는 문장의 종결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의 종결 표현은 문장을 종결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국어의 문장을 종결짓는 방식은 종결 어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떤 종결 어미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종결 표현 방식이 5가지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 평서문입니다. 평서형 종결 어미를 써서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한 요구 없이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의문문, 의문형 종결 어미를 써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종결 방식이죠. 세 번째, 청유문입니다. 명령문이군요. 명령문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 형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감탄문은 화자가 거의 독백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전달하는 문장 종결 방식입니다. 이런 종결 표현은 종결 어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 평서형 종결 어미는 비읍니다 또는 뭐뭐 하오 소 또는 뭐뭐 하네 또는 는다가 있고요. 감탄문은 종결 표현은 뭐뭐 는 구려 오 또는 는 구먼 는 구나 등이 있습니다. 의문형 종결 어미는 뭐뭐 했습니까 또는 뭐뭐 하오 뭐뭐 하소 등이 있습니다. 는가 느냐 등도 의문형 종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명령문 종결 어미는 뭐뭐 하십시오 또는 뭐뭐 하오 뭐뭐 하게 해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청유형 종결 어미는 뭐뭐 하시지요 뭐뭐 합시다 또는 뭐뭐 하세 뭐뭐 하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국어 의문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실제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문은 설명의 의도가 설명이 필요한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설명 필요 없이 그냥 판결만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는 의문의 의도가 없는데 표현 기교로서 의문 형식을 취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은 뭐가 되는 것이고, 의문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 수사 의문문은 의문의 의도가 없다. 따라서 이건 사실은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겠습니다. 설명 의문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걸 설명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문은 이렇게 어디처럼 의문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설명 의문이죠. 설명 의문의 특징, 반드시 의문사를 동반한다. 그 다음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말하는데 이건 판정 의문문입니다. 예를 들면 밥 먹었니? 여기 지금 의문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아니요 라고 판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 왜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지금 왜라고 하는 제가 뭘 던졌죠? 의문사를 던졌죠. 그럼 왜 안 먹었는지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설명 의문이 되겠죠. 그 다음 수사 의문문입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표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문 형식을 취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탄, 그죠? 감탄이라는 표현 효과를 위해서 의문 형식을 취한 것뿐이니까 이건 의문의 의도가 없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의문문도 있습니다. 확인 의문문은 어떤 사실을 알고 그것을 확인할 때 쓰는 의문문입니다. 김 선생이 그 분야의 권위자이지 않니? 화자가 어떤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단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것도 굳이 대답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의문입니다. 부정의 형태를 띈 의문이죠. 철수는 안 왔니? 이런 것을 이제 부정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유문입니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유형 어미 자 또는 뭐뭐 합시다 등을 써서 어떤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또는 화자의 단독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예를 들면 예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밥 좀 먹읍시다. 이때는요, 먹읍시다는 분명히 청유형 어미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밥 좀 먹읍시다. 상대방은 이미 밥 먹기를 마쳤으니까 화자 자신의 단독적인 행동만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장이 떠드는 친구에게 야, 조용히 좀 하자. 이때는 역시 청유형어미 자를 썼지만 반장 자신은 안 떠들었고 상대방에게 하자고 요청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단독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의 공동행동을 요청할 때 쓰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제한된 경우 화자의 단독적인 행동 또는 청자의 단독적인 행동을 요청할 때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의문문과 청유문의 공통점입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할 때 의문문과 청유문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자, 이거는 화자가 기다리는 행위를 청자가 함께 하기를 요청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청유와 그죠? 청유와 그다음에 의문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크게 직접 명령 방식과 간접 명령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명령 방식은 화자가 청자와 대면적 상황에서, 즉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면 직접 명령 상황이 되겠고요. 반면 화자가 청자와 비대면적 상황에서 또는 간접적 상황에서 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런 건 간접 명령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 명령이냐 간접 명령이냐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직접 명령은 기본형에 아라 또는 어라 또는 여라를 써서 만듭니다. 또는 거라가 붙기도 하죠. 하지만 매체를 통한 간접 명령문은 라가 씁니다. 라나 으라, 라나 으라를 씁니다. 그래서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즉 열다에 뭐가 붙었습니까? 어라가 붙었으니까 직접입니다. 만약 그런데 문을 열라. 당장 문을 열라. 이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열라는 간접이 되는 것입니다. 대면적 상황이 아닌 비대면적 상황에 쓰는 것입니다. 즉 어간에 명령형 어미가 붙을 때 그 명령형 어미가 라나 으라가 붙으면 간접, 어라 아라 또는 여라가 붙으면 직접이 되는 것입니다. 시급히 새우라, 어간이 새우다죠. 새우까지가 어간, 라가 붙으니까 간접이죠. 그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 고르까지가 어간이죠. 그 라니까 간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은 비대면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싸으라 이러면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으라가 붙으니까 간접이죠. 하지만 싸아라는 뭡니까 여러분? 싸아라는 아라가 붙었으니까 직접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이상 직접과 간접이었고요. 그럼 예를 들면 보세요. 싸으라는 간접, 싸아라는 직접이다라고 했을 때 신문에서 청년에게 당부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당부하는 글을 씁니다. 청년이여 실력을 1 쌓으라 2 쌓아라.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 보기는 조건은 신문입니다. 조건. 신문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청년이여 실력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경우 얼굴을 맞댄 대면적 상황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비대면적 상황에서 하는 명령 상황이므로 청년이여 실력을 쌓아라는 틀리고 쌓으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상 명령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명령문이 간접 인용절에서는 모두 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자, 밥 먹어라. 이건 직접이죠. 근데 이걸 간접 인용절로 바꿔볼게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셨다 에서 볼 수 있듯이 명령문이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 그때는 어라가 뭘로 바뀐다? 라나 으라로 바뀝니다. 즉 간접 인용 상황에서는 직접 명령일지라도 간접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명령문의 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명령문과 청유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명령문은 서술어는 보통 명령문과 적용문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서술어는 보통 동사로 한정됩니다. 자, 명령문과 청유문의 서술어는 반드시 동사로만 한정됩니다. 왜? 형용사는 어미 결합의 제약이 있어서 명령문과 청유문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용언에 활용해서 형용사 용언은 명령형으로 쓰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건강해라, 건강하자 이런 말들은 다 틀립니다. 왜? 그 말 자체가 형용사이므로 명령 표현을 쓸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다시 보세요. 서술어는 동사로만 한정됩니다. 즉 명령과 청유문은 동사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표현 선어말어미 at은 과거가 되겠고요. get은 미래입니다. 더는 회상입니다. 이러한 시간 표현 선어미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철수 공부하더라 여기 더가 붙었죠, 그죠? 근데 이때 라는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예, 이거는 감탄입니다. 그래서 명령 표현에는 시간 표현의 의미가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못하다, 아니하다가 사용되지 못하고요. 공통적으로 말하나 말다가 쓰입니다. 즉 명령문, 청유문에는 못하다, 아니하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밥 먹지 못해라, 밥 먹지 못하자, 밥 먹지 않자, 밥 먹지 않아라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밥 먹지 마라, 밥 먹지 말자 이렇게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입니다.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로만 한정됩니다. 즉 화자는 제외하고 명령문은 청자, 즉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로 국한됩니다. 그래서 명령문의 주어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청유문의 주어도 국한되긴 해요. 제한되긴 하지만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를 포함합니다.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된다. 물론 앞서 청유문의 경우 제한된 어떤 그 문장에서는 화자의 단독적인 행동, 밥 좀 먹읍시다, 그죠? 예, 또 아니면 청자의 단독적인 행동, 야 조용히 좀 하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만 원래 청유형 어미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어에 화자가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문과 청유문의 차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과 문장 성분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에서의 어떤 구성 요소를 우리가 주성분 그리고 부속성분, 독립성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성분은 필수 성분이니까 생략되면 안 되는 성분이었고요. 부속성분은 필수적 성분이 아니므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성분 중에는 필수적 부사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사어는 생략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문장 성분의 수, 그걸 뭐라고 한다?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사, 형용사는 한 자리 서술어, 그 다음 타동사, 그리고 되다, 아니다, 그리고
필수적 부사를 요구하는 서술어, 이런 것들은 두 자리 서술어. 그리고 세 번째, 주어, 목적어 외에 필수적 부사까지 요구하는 주다, 들이다, 삼다, 여기다 등은 세 자리 서술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의 종류, 문장의 짜임을 배웠었죠, 그죠? 예, 문장의 짜임은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오면 혼문장, 주어 서술어 두 번 나오면 겹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문장과 겹문장의 구별법은 서술어의 개수 가지고 따지시면 됩니다. 서술어가 하나면 혼, 서술어가 두 개면 겹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겹문장에서 안에 있는 서술어에다가 무엇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아는 문장, 즉 절의 이름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 이어진 문장에서는 그 이어진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종속적이냐 대등적이냐가 결정됩니다. 마지막 문장의 종류입니다.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서 평서문, 명령문, 의무문, 그리고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문장 종결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